오늘 사실 모신 분들을 앞에 이제 앉아 계신 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진행을 하는 게 가당치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제가 짬 때문에 여기 서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서 있는 게 아니고 MG라는 이름이 붙어서 어쩔 수 없이 여기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신 패널들이 읽는 것만 보면 MG인데 의심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약 절반만 MG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또 조금 더 선배님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래도 진행은 MG가 해야 되지 않겠냐. MG 표본에 있는 제가 네,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선배님들과 함께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그리고 많은 훌륭한 분들과 함께 해서 영광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도 모두 환영합니다. 한 분 한 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앉으신 순서대로는 아니고요. 제가 그래도 짬대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르는 분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아요. 통일가 나눔 재단의 전병길 사무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통일가 나눔 재단의 사업과 여러 가지를 거쳐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아마 사무장님의 큰 역할과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경석 사무총장님이신데요. 국제 푸른 나무에 계십니다. 저희가 이제 현장 분들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그 사회활동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연구자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눠서 초대를 했는데요. 아마 이 국제 푸른 나무의 이야기도 좀 들려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통신 내에서 서울통일교육센터 지역통일교육센터 사업이죠. 사업을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계시는 최준호 박사님. 최준호 박사님께서는 이제 통일 교육도 하고 계시지만 사실 기독교 통일 지도자 박사를 하셨어요. 굉장히 또 종교계에서 특이한 분야이기 때문에 재미있는 말씀 많이 들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대 통일학연구원에 계십니다. 윤현경 박사님. 네, 박사님. 현학을 전공하셨고요. 나중에 소개하겠지만 문화예술 쪽 연구도 계속 활발하게 진행해주고 계십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또 모르는 분들 안 계시죠? 임수진 박사님 소개드립니다. 임수진 박사님도 최근에 김정은시대 연구를 많이 하셔서 저도 레퍼런스로 많이 좀 보고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뛰어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초신대 통일개발대학원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사회 현장에서는 대기업장이 저희 중에 가장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대자동차에 계시는 신승대 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마 어느 분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호흡을 얻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오늘 패널 분들을 다 소개해드렸고요. 죄송합니다. 가장 반가운 분인데 김성현 박사님 제가 성함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오늘 처음 만나뵙고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김성현 박사님. 박사님 아마 미국에서 박사를 하셔가지고 그 남북관계가 아주 격렬한 시기에는 아마 미국에 계셨던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오늘 또 많은 얘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앉을까요? 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30분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기들을 나누고 네트워킹을 좀 짧게 가지시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10분이거든요. 8시 40분까지는 끝나는 걸로 하고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질문지를 미리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냐라는 질문지를 미리 드렸고요. 그 질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을 합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원래 첫 번째 질문은 공통질문이었습니다. 그 공통질문으로 본인이 하시는 일과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세요 라는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 질문이 각 개별 질문이었는데 요거를 같이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이 모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전병길 사무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별개의 질문인데 이렇게 자꾸 나이대로 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이대로 가는 거 같은데. 나이대로 가는 거에 대해서 진행이. 그것도 상관없어요.
아, 네네. 싫어하실까봐. 저도 지금 통일가라는 재단에 지금 계신데요. 정말 많은 프로젝트들이 그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정말 제가 리스트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저도 사업을 차례 좀 했었고요. 그래서 통일가라는 재단에서 하셨던 많은 프로젝트들 중에서 실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좀 통일 분야나 이런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사례가 있는지를 좀 여쭤봤거든요. 하시는 일 소개해 주시면서 이 질문을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저는 재단법인 통일관나눔에서 일하고 있고요. 통일관나눔은 통일 관련된 기금을 모으고 그걸 집행하는 그 주어입니다. 그 집행은 그 통일을 사업을 하길 원하는 단체들을 모집을 해서 더 심사해서 지금 저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난 7년 동안 거의 한 400개 가까운 프로젝트를 한 것 같아요. 그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직접 하게 됐고요. 저희가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는요. 아무리 봐도 저희가 통일공감대 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통일에 관련된 인식과 관련된 거하고 다양한 작년에 저희가 청년층이 통일에 관심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실질적으로 한번 우리 청년들 한번 모아보고 이야기를 들어보자 해서 작년에 그 유닛 페스티벌 통일 축제를 처음 해봤습니다. 그런데 내린 결론은 접근해 바꿔야 문제지 청년들은 관심이 없는 게 아니다. 그런 결론입니다. 저도 대학에 계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무관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는데 또 어떤 식으로든 관심을 들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사실 많은 연구자들과 많은 그 단체들을 먹여 살려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을 좀 찾아보고 싶네요. 다음으로 이제 이경수 사무총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하고 계시는 사업이 현장 사업이다 보니까 현장에서 만난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비슷한 맥락이긴 합니다만 청년들이 통일평화 안보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현 주소를 물론 접근 방법 얘기도 좀 나왔지만 실제로 보고 느끼신 현 주소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국제푸른나무의 이경수 사무총장인데요. 국제푸른나무는 북한 장애인들, 고아들, 취약계층을 지난 10년간 꾸준하게 도왔고요. 특별히 그들이 장애를 갖고 사회에서 여러 가지 차별이 있지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돕고 있고 저희가 2010년도 런던 올림픽 때 처음으로 북한 장애인들 패러럴 올림픽에 나갔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있을 때마다 저희 단체에서 다 후원을 해서 그 팀들이 갈 수 있었고 사실은 저희가 북한의 조선장애인협회랑 같이 파트너로 일을 하는데 그 협회 이름이 처음에는 조선불구자협회였어요. 이제 우리나라 사회도 편견이 있지만 북한은 더 하죠. 근데 이제 장애인들이 또 해외 나가서 또 이렇게 북한에서는 해외 나갈 수 있는 게 굉장히 특권 계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때는 가장 인기가 많았던 부서로 저희가 많이 키웠습니다. 그런 일을 했고요. 근데 그 장애인들의 그런 인권 향상에도 좀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지금 남북교류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는 최근에 통일가나눔 재단의 그 정책에 발맞추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청년들 사업들을 많이 했는데 사실 인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니 묻는 것보다 어떻게 다가갈까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좀 통일교육 프로그램 할 때 이런 것들을 했어요. 통일 코딩, 통일 스타트업, 또 SDG, 지속가능한 남북협력 개발.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북한 통일 얘기하면 젊은 친구들한테 다가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시대적인 관심사, 그걸 꼬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청년들이 트렌디하게 지금 관심 있는 분야를 또 통일과 같이 엮어서 근데 컨셉은 같아요. 뭐냐면 통일 이후에 지금의 어떤 이데올로기나 정치 상황 생각하지 말고 통일 이후에 너희들이 남북이 하나 돼서 살아갈 그 세상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뭘까? 이런 사실 저희는 이제 강의 중심보다는 워크숍 중심에 그래서 디자인 띵킹 프로세스로 해서 학생들이 자기들 스스로에 사실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저희는 무관심자만 모집합니다. 그래서 모집이 제일 힘들어요. 제일 힘든데 이 워크숍에 들어와서 스스로 북한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우리 문제를 연결해서 생각해보고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면은 통일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좀 통일에 관심을 가지고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상에 일부 관심을 갖게끔 이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청년들이 어떤 식으로든 통일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 접근법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주식 관심 많거든요. 저도 좋네. 통일을 했을 때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 어디 지금 원산에 김정은이 개발 많이 해놨잖아요. 근데 엄청 뜰 거예요. 파주가 막 뜨고. 새롭게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것도 접근이 안 갈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최준호 박사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지역통일교센터 사업을 해봤지만 서울 지역통일교센터 사업을 지금 처음 맡아서 하고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센터 사업을 할 때 논문을 단 한 편도 쓰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열악하고 바쁘고 힘든 그런 과정에 놓여 있는데 하면서 좀 뿌듯했던 경험 그리고 아쉬웠던 점 이런 사업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소개받은 최준호 박사입니다. 서울통일교육센터에서 전반적인 기획하고 또 행사 추진하고 A부터 Z까지 거의 다 전담하고 있을 그런 상황인데 최순미 박사님의 말씀처럼 저도 이제 학위를 받고 이제 이게 들었어요. 학위 받기 전에 하는 일과 학위 받고 나서 하는 일이 비슷하다. 네, 여기 공부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박사학위 과정 가운데 저도 숭실평화통일연구원에서 이제 1년간 연구 조교 또 연구 프로젝트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국제사업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통일선도대학 사업을 일부 맡아서 이제 진행하면서 이게 뭔가 박사과정에서 이거를 해야 될까 네, 하면서 연구를 거의 못했어요. 솔직히 연구 진행이 안 됐고 논문도 못 쓰고 그거 하다 보면서 하긴 하는데 이런 방향도 있구나 이런 것도 봤고 학위 마치고 나서 이제 우리 하광민 교수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정신에서 이걸 해야 된다 해서 지역통일교육센터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저도 학위에 받고 나서 제대로 된 논문을 써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이거고요. 또 뿌듯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제사업을 하고 있는 자체가 저에게 더 많은 폭넓은 그런 경험과 그것들을 해줬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좋고 또 감사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마의 공간이 같습니다. 하나도 뿌듯하니까, 그죠?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윤혁경 박사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 예술, 음악, 이런 매개로 저 연구를 지금 하고 계세요. 또 현재적인 연구도 많이 하고 계신데, 이렇게 문화를 활용해서 통일, 평화, 안보의 관심,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 혹은 그런 연구 방향이 좀 있을까요? 해보시면서 느끼는 점.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에서 일하는 윤혁경이라고 하고요. 저는 사실 근데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제일 난감해요. 왜냐면 제가 원래 연구를 하는 방향이 그러니까 음악을 소재로 북한의 정치를 연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악을 매개로 해서 어떻게 이것을 통일의 방안에 사용을 할 것인가 이런 거는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 질문을 제가 질문지를 받고 생각을 해봤는데 자료를 다 공개를 하면, 그러니까 일반 대중한테 지금 북한의 작품, 자료들을 다 공개를 하면 그게 긍정적인 방향이든 부정적인 방향이든 어쨌든 관심을 갖게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북한의 작품들이 그러니까 예술이 다 선전 매체고 성전물이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퀄리티 높은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들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를 했을 때 각자 다 받아들이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어쨌든 이제 선전물이라고는 하지만 그쪽에 그러니까 북한의 예술가들의 어떤 그 기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또 한 번 더 인식을 제고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북한 사회를 이해하는 도움도 될 것이고, 또 북한의 정치적인 그런 의도도 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겠네요. 통일교육을 활용하는 것도 제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수진 박사님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 선에서 안 보였거든요. 임수진 박사님 역시 신진 연구자시거든요. 근데 김정은 시대 연구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혹시 기존 연구 중에 조금 이렇게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혹은 이런 점은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이런 연구 방향이 있는지 신진 연구자로서 느끼시는 연구 현장의 목소리 좀 들려주십시오. 네, 되게
이렇게 말씀드리기 되게 무거운 주제이긴 한데요. 이제 저는 사실 박사 논문으로 이제 북한에서 생각하는, 중리들이 생각하는 우리의 개념이 무엇일까, 남의 개념이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를 생각할 때 인민이라는 우리 주체를 더 많이 생각하는지, 아니면 최고 지도자인 김일성, 김정은, 김정은을 더 많이 생각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밝히고, 또 이제 적대시하는 남 중에서 제일 중시하는 사람이 대상이 누굴까? 미제, 뭐 일제, 남성괴뢰, 뭐 이렇게 지주자본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대별로 어떤 게 더 중요한 개념이었는지 이런 걸 밝히는 작업을 했었는데요. 이제 그게 사실 저희 선배 연구자들이 많이 사용하신 방법은 이제 북한 엘리트들이 정책 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어떤 거를 강조하는지 그 최고 지도자의 말을 중심으로 사실 이제 그런 연구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저는 개량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신문 이제 텍스트를 전체 다 뽑아서 이제 그거를 실제 그 단어들을 뽑아서 어떤 것들이 이제 더 중시되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했었는데, 사실 이제 저의 연구와 이제 이게 많이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신진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많이 되는 것이 이제 문헌 연구에서 질적 연구 방법에서 조금 더 계량 연구 방법으로 넘어가서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조금 만드는 작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지금도 굉장히 발전돼야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사실 제가 이 질문지를 받고 제일 많이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고, 실제 저희 신진 연구자들이 저희들끼리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북한에 대한 연구 방법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보완이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제 주류 학계가 이제 뭐 정치학도 있고 사회학도 있고, 저는 이제 사회학자인데 사회학도 있고 경제학도 있고 한데, 사실 북한학이라는 어떤 주제로 들어갔을 때는 이런 큰 주류에서 볼 때 이제 방법론이 많이 약하고, 그래서 근거가 되게 많이 부족해서 그동안 저희 국내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지만 정말 주류 학계로 갔을 때 그게 인정을 못 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도 연구 방법론을 조금 더 이렇게 정밀하고 치밀하게 해야 된다는 되게 이제 문제의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통일평화연구원의 이제 연구와 관련돼서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는 이제 매년 탈북자 인식조사를, 이제 북한 이탈 주민 인식조사를 하고 있고, 그걸 이제 계량화해서 수치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방법론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실 질문이 나타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또 연구원문을 통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북한 연구가 1990년대로 이제 반추해서 말씀드리면, 원래 이제 선배 연구자들이 문헌 연구를 하다가 대량 탈북민들이 이제 오게 되면서 북한 이탈 주민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식조사나 설문조사가 나타나면서 이제 계량 연구가 나타나는데, 최근에 이제 탈북민들이 확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몇백 명, 몇천 명 이렇게 되는 매년 그 연구 대상이 사실 좀 없어진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관계가 변하고 북한의 어떤 상황이 변할 때마다 연구의 질이 떨어지고 높아지고 이제 문제들이 생기게 되면서 이걸 이제 어떻게 보완할까 해서 지금 최근에 뭐 위성 이제 그 38 North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하늘에서 보는 그 사진을 통해서 이제 북한의 그런 그 상황들 뭐 예를 들면 아파트가 몇 채가 더 생겼는지, 뭐 이렇게 몇몇 핵심성 이런 것들 다 보셨겠지만 그런 것들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해서 이거를 계량하는 연구들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그 아까 이제 그 말씀하셨듯이 그 이렇게 뭐 가사 같은 거 이제 뭐 예술, 뭐 문화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그동안 보지 않았던 거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볼지에 대한 문제들도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 차원에서는 지금 계승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할 때, 이렇게 지금 오랫동안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들, 뭐 북한 이탈 주민 인식조사를 지금 쭉 이렇게 했는데, 이걸 쓰려면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어느 순간 갈까요? 문제도 지금 있거든요. 왜냐면 뭐 탈북민이 한두 명, 뭐 10명 안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올해 사업은 이거 종료를 해야 되는 것인가, 없어야 되는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백업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 주제들을 계속, 연구 방법론들을 계속 만들면서 저희가 주류학계에서 있는 그런 연구 방법론들을 계속 흡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이 너무 길어졌네요. 네. 다들 아마 연구 쪽에 계신 분은 다 느끼실 겁니다. 정통 학문에서 가장 지적을 많이 하는 게 연구 방법론 문제거든요. 근데 북한 이탈 주민이 줄어드니까 자연스럽게 또 질적 연구로 많이 돌아서고 있긴 해요. 근데 그것 역시도 기초가 탄탄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좀 문제식도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신승기 국장님, 사실 대기업에 계시다가
저는 북한 통일 쪽으로 전공하고 오신 것도 너무 신기한데 그 질문은 다들 따로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고요. 지금 이제 기업에 계신 입장에서 봤을 때 어쨌든 이쪽 분야에 처음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통일, 평화, 안보 이 분야를 연구해 오시는 그런 선배님들 지켜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선배 연구자들과 그리고 통일, 평화, 안보 분야의 함께의 어떤 미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간단히 제 소개드리면요. 저는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해외 신사업을 맡고 있는 부장입니다. 제가 이제 중국 쪽 업무를 꽤 오래 했어요. 한 중국 쪽을 업무를 오래 하면서 중국에 한 12년 정도 주재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회주의권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사회주의 시스템과 저희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경험이 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바탕이 돼서 이제 통일에 대해서 공부를 갖다가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업체에서 보면은 대기업 입장에서 봤을 땐 크게 한 두 가지 정도이 좀 갈라지는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가 그 이제 경제가 발전하는 시기에 사회주의권이 무너지고 그 사회주의 무너진 시장으로 저희 기업들이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이제 9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그때 들어가서 저희가 이제 크게 성공을 거뒀죠. 그래서 엄청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동구권이라든가 아니면 중국이라든가 베트남 시장을 갖다가 들어가기 시작했고 거기서 거둔 실적이 바탕이 돼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업체로 크는 그런 계기가 됐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양성됐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 이런 분들이 지금 이제 40대 중반에서 대기업에서 50대 중반 정도 가는 중견 간부층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사실은 이제 그 사회주의 시스템에서 겪었던 문화적인 충돌을 겪었던 경험치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사실은 통일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 중에 하나로 사실 공부를 시작하게 됐던 이런 부분이 됐고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부분에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 그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지금 이제 이 학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그 연구 결과의 경험치들은 거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기업체 내에는 보면은 이제 삼성도 그렇고 저희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제 기업설 연구소들이 있거든요. 연구소들에서 나오는 리포트들과 또 학계에서 나오는 리포트들은 거의 이렇게 통하는 그런 어떤 연결점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완전히 좀 따로 놀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좀 접목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젊은 층 이제 MZ세대 이제 그 직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쨌든 간에 그 공통의 관심사를 만들어갈 이슈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 기업체들은 보면은 그 ESG 경영 차원에서도 이야기를 하지만은 최근에 기후변화라든가 탄소 중립 이런 쪽에 관심이 꽤 많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수소차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 관심이 있는 부분을 어떻게 이거는 이제 한 나라 우리나라만 국한되어 있는 그런 이슈가 아니라 우리나라 동북아 전체 지역 전체가 겪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는 같이 어떻게 북한, 중국 같이 엮는 어떠한 공통된 어떤 그런 화제를 갖다가 만들어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시사점인 것 같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에 도움이 되는 실제적인 연구라기보다는 이제 학계 연구 좀 따로 보는 느낌 충분히 받으실 것 같고요. 아마 공부가 끝나시면 그 다리 역할을 해주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봅니다. 제가 사실 원래 의도했던 거는 뭐였냐면요. 외로사항을 나누고 지금 이 시대의 문제점을 좀 파악해보자 아니면은 또 각자 자리 파악해보자 이런 거였는데 다들 너무 선하십니다. 굉장히 발전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고 계신 거예요. 괜찮습니다. 두 번째 질문 제가 드릴 겁니다. 김성렬 박사님께 마지막 질문 드릴 건데요. 미국에서 국제정치 전공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만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이렇게 거야던 적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생각하실 때 국제정치학 박사로서 향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좀 준비해야 될 연구 과제가 뭐가 있을까 이런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연구 아이디어 빼지 않겠습니다. 저도 공부하고 있는 신진 연구자이고요.
저는 주로 이렇게 북한은 왜 미국을 짝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이 김일성 시대에서부터 김정일, 그다음에 김정은까지 왜 미국을 좋아하나? 라고 하는 그 질문을 근본적으로 전착해서 저는 이제 북한의 대미 관계 그리고 미국의 대북 정책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동북아시아의 국제 정치 그 상황을 이렇게 그 관련된 글들을 읽으면서 공부하고 제3의 대안은 없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 시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남북 관계는 북미 관계나 한미 관계, 북미 관계나 한미 관계의 중속 변수인 거죠. 그리고 이 북미 관계, 한미 관계는 독립 변수. 그러니까 이 관계 좀 무거운 얘기이긴 하지만 이 관계에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서 남북 관계가 좀 더 진전이 있었던 사례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한미 동맹을 중요하게도 생각하고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그리고 한편으로는 북한과 미국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주느냐의 그 역할 그것도 한국이 갖고 있는 막중한 난제입니다. 그래서 이 난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한국이 미국에 대한 레버리지를 갖고 있어야만이 미국 정부에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외교협회 회장도 언급했던 것처럼 한국 정부는 미국한테 요구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이 갖고 있는 동아시아 국제 정치 정책에 도구를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 그렇게 했을 경우 나중에 어차피 북한은 미국과 손잡기를 원하고 관계 개선을 원하고 평화협정을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관계에서 한국이 나중에 어떻게 역할을 해낼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연구는 계속 해내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근데 최근에는 북한이 지금 그 두 번의 법 제정을 통해서 2013년하고 2022년을 통해서 전술핵하고 전략핵을 다 보유하고 또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는 친선 외교를 했었고 아버지 때는 공세도 외교를 핵을 중심으로 이 손자 때는 완전한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안보의 문제, 그러니까 국가의 최종 목표가 생존이라고 했을 때 안보를 위해서는 내적 균형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으로 군사력을 축적했던 것이고 남한은 또 미국과 동맹해서 외적 균형을 추진했는데 지금 굉장히 어려운 풀어낼 수 없는 함수가 또 추가됐어요. 완전한 균형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예전에는 이제 북한의 핵 개발이라는 핵실험을 멈추는 대신 한국의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멈추고 그 다음에 북미 관계의 개선에 있어서 평화협정을 맺은 대신 이 정전협정의 종료, 종전선언이었던 것들. 그런데 지금은 또 하나의 이게 첫 북한이 이제 협상에 나올 때는 그거보다는 이제 군축을 더 가지고 나올 겁니다. 테이블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더 난해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물론 균형이라고 하는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균형이 잘 맞춰져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나 이게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 것은 아직까지 한국 정부가 갖고 있는 난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계속 얘기하고 다니는 것 중에 하나가 브렉 스트래티지를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30년, 50년, 100년 정도의 긴 롱텀을 가지고 이 대북 정책이라든지 통일 정책을 설정해 나가야 된다. 대통령 5년 단임제를 가지고 대북 문제, 통일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긴 안목을 가지고 최근에 학계에서는 그런 노력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학계에서 이게 초당적인 대북 정책, 그러니까 롱텀 스트래티지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라고 하는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정치권에서는 아무래도 편파적인 논리가 작용이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면
학계, 유연성을 갖고 있는 학계가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그 대안으로서는 시민사회입니다. 한반도의 탈분단화 과정에서 남한의 탈분단화 과정에서 제일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게 시민사회예요. 이런 시민사회거든요. 시민사회에서 아젠다를 설정하고 그것을 국회로 넘어가게 만드는 그런 프로세스, 그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통일 담론과 평화 담론 이런 것들을 좀 요즘 좀 주의 깊게 공부를 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길었습니다. 네. 지금 현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계셨는지를 좀 볼 수 있는 답변이었고요. 중요한 점, 특히 북미 관계에 남한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계속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아까도 의도를 좀 말씀드렸는데 이 자리는요, 우리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계신 패널분들만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도 좀 많은 그 공감대를 갖고 소통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또 모이자, 이런 의미가 좀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마음 부담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 창의 멤버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공통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정말 우리가 각자 자리에서 연구자든 현장이든 각자 자리에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 통일, 평화, 안보 이 분야에서 앞으로 이 분야의 미래에 대해서 바라시는 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광범위한 질문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생각하시는 어떤 실천적인 것들, 바라는 미래에 대해서 바라는 관점, 방향성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실천적인 부분들 하나씩 말씀해 주시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1분 안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유령 박사님 여기 쭉 가볼까요? 네.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뭔가 비난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사실 이제 저는 북한 학계에서 되게 비주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정치 현상을 연구를 한다고는 하지만 그 소재를 음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의 사람들은 저를 북한 예술 연구자라고 명명을 많이 합니다. 굉장한 비주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학자라는 것도 그 학계에서 비주류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소수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소수자 입장이 항상 있다 보니까 요새 그 북한 학계에서 여러 다른 학문들과의 융복합을 좀 강조를 하는데, 융복합 연구를 한다고 아동학과나 뭐 사회복지학과, 간호학과 이런 연구자들을 많이 찾아다녀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북한 학계 내에서도 정치, 군사, 경제 연구하는 사람들이랑 예술, 그리고 여성, 아동, 이런 인권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들이랑 소통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도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왜 다른 학과에 가서 우리가 이 융복합 연구를 해야 하는가? 가까이서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왜 자꾸 멀리 찾아다니는가라는 문제의식이 요새 좀 있어서, 그런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애로사항을 말하는 자리라고 하셔서. 그럼요. 정말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 문화예술을 대표하는 연구자로서. 네. 또 최재형 박사님. 짧게 할게요. 이 취지 여기 이렇게 모인 이유가 저는 좀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최준 박사님과 함께 얘기를 나눴지만 여기 있는 분들이 주체가 되셔서 모든 연구학회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북한연구학회, 여러 가지 통일학회에 있습니다. 대부분 연령층들이 다 높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30대, 20대인 연구자들이 거기에서 뭔가를 펼치거나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이 주체가 되셔서 새로운 학회를 결성하시던 여러 가지로 해서 하시면 더 좋겠다. 그거를 주변에 있는 통일과 나눔이나 많은 기관들이 후원해서 정말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솔직히 이것을 구상하고 기획했던 이유입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학회를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심리상자들이 이렇게 마냥 불려다니지만 않도록. 네, 알겠습니다. 정명희 국장님. 예, 저도 지금 통일하면서 8년이 됐는데요. 제가 작년부터 일을 하다가 작년부터 하는 일이 있어요. 왜냐면 저도 계속 연구자의 삶을 살면서 계속 이제 재단에 들어가기 전에 책도 쓰고 논문을 많이 쓰다가 한 6년을 쉬었었거든요. 근데 한 작년부터 연구를 좀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작년부터 계속 논문을 또 연구론을 쓰고 또 책도 계속 다시 내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했어요. 예전에는 제가 리서처가 되고 싶었는데 어느 날 저는 액티비스트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럼 나의 정체성은 뭐냐? 그러면 저는 이제
이제 일반 명사로 돼 있긴 하지만 리서치 엑스비스트로 다시 저는 이제 재정립을 했거든요. 연구하는 활동가.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점점 시대가 이제 배움으로 먹고 사는 시대는, 그러니까 가르치는 걸로 하는 시대는 많이 힘들어졌어요. 왜냐면 이제 대학들도 예전처럼 전임을 많이 뽑지 아니하고 또 학생들도 줄기 때문에 있는 교수도 줄이는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저희 재단에서 이제 대학원생 장학생을 세를 뽑았는데 대우를 4개 보면은 전임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왜냐면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긴 하는데 과연 내가 우리 교수님처럼 전임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이제 80, 90% 정도는 되게 힘들었는데 이제 한 학생이 막 가능하다고 석사자기 그 친구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열심히 된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일을 하시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질 것 같고요. 이제 저희도 고민하는 거는 아까 이제 뭐 얘기하시는 거에서 얘기랑 같이 하는데 이 리서치 액티비스트가 앞으로 통일운동의 핵심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이분들 어떻게 키우느냐. 그러니까 대부분 다 통일운동이 또 가방끈을 키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엄청난 가방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서 이분들을 모으고 그 다음에 연구하면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키우는가에 대한 고민을 저희 재단이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프로그램도 계속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도 이렇게 인연이 되셨으니까 앞으로 좋은 프로그램들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연구하는 활동가에 대한 방향성을 말씀해 주셨고 기대가 됩니다. 또. 네. 네, 저는 MZ 세대들이 통일에 관심 없는 이유, 또 국민들의 통일에 대해 관심이 없는 이유는 통일 담론과 평화 담론 내에 내재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통일 담론 안에는 안보의 문제, 평화 담론 안에 있는 폭력의 문제, 그러니까 소극적 폭력과 부소적 폭력과 전쟁이나 뭐 이런 적극적 폭력이 있는 것이죠. 이거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이 계속 핵을 쏘고 시험 발사하고 하면은 국민들의 피로감이 계속 상승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북한이 탈분단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탈분단의 다른 동력은 통일이거든요. 근데 그 탈분단을 견인할 수 있는 주체는 북한 내부의 시민사회예요. 그러니까 이 시민사회 형성에 굉장히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장화당 세대를 지나서 이 시장 세대가 형성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 그룹은 교육을 북한의 그 세뇌 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와서 이분들이 시민사회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 하나가 있고요. 그러면 북한의 이 탈분단을 견인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보와 폭력의 문제,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통일에 대한 관심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국내적으로 이 남한 내에서 통일의 운동을 지속해야 하는 이유는 통일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잖아요. 저도 북한 출신이고 저도 남한 사회에 와서 이렇게 문화를 배우면서 하는데 그래서 그 통일에 대해서 통일의 휴머나이징 운동이 좀 필요하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서로 이해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 3만 명이 넘는 탈북민들이 한국에 왔는데요. 지금 27,000, 8,000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해외 탈남 현상이 일어납니다. 다른 데는 다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통일에 대한 어떤 담론을 형성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깊이 북한 이탈 준비라는 그 용어 자체도 저는 상당히 좀 불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탈했으니까 평화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이탈한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을 국가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통일을 얘기할 때 우리는 이탈사가 아닙니다. 북한의 탈분단화를 견인하는 선봉자들이죠. 그래서 자유인들입니다. 자유인은 정치적인 행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의 의미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북한 이탈주의라는 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재고려할 필요가 있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연구를 좀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어떤 방향성이 좀 느껴지시죠? 또 북한 출신으로서의 고민도 좀 녹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MZ세대 연구자로서 끝장나게 저도 있지만 MZ세대 연구자로서 이렇게 막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저희가 사실 지금 통일연구원에 되게 젊은 시즌 학자들이 좀 많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다 이제 각자의 한 분과에서 활동을 하다가 저희가 다 같이 모이면서 진짜 거의 매일매일 연구 아이디어와 매일매일 저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맨날 연구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이게 네트워크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이렇게 정말 관심인, 사실 뭐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선생님의 제자로서 보통 이렇게 선생님 댁에서 하시는 말씀을 연구 이제 내용 안에 많이 담을 수밖에 없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약간 눈치를 보면서 저희가 이제 방법론이나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끼리 사실 전문 연구자들끼리 모이니까 막 아이디어도 많아지고 새로운 것도 자꾸 생각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 질문을 주셨을 때 사실 제가 오늘 이 네트워크 뭔지 사실 잘 모르고 그냥 와서 정말 이 모든 것들이 다 다시 힘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네트워크를 되게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 사실 선배연구자들께서 보시면 90년대 활동하셨던 선생님들은 사실 북한 연구하셨던 분들이 정말 본인들끼리 굉장히 끈끈하시고 그 안에서 정말 여러 가지 막 학회도 막 본인들이 직접 조직을 하시고 매일매일 만나서 막 연구도 하시고 그러면서 사실 지금까지 제가 키워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정도 그러면서 더 많아졌는데 저희 세대 오면서 그게 굉장히 파편화되고 분절화되면서 서로 이제 그런 게 끊기고 그냥 각자의 삶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직업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그냥 각자의 삶에 막 경주만처럼 달려갔었는데 사실 정말 저희끼리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안정적인 공간이 주어진다면 진짜 많은 걸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장을 열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열심히 참여하도록 저도 생각하겠습니다. 네. 곧 뭐가 만들어질 것 같은 기대가 있습니다. 네, 또 말씀해 주시죠. 네, 김선영 박사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공식적으로 요새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쓰는 걸 갖다가 이제 알았거든요. 그 전에 뭐 탈북민, 세터민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을 썼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요새 생각하는 거는 어쨌든 저희가 한 3만여 명 되는 이제 우리 탈북민들이 벌써 넘어오신 지 한 20년이 넘었어요. 그 20년이라는 거는 이 안에서도 벌써 청년 세대, 우리가 흔히 지금 말하는 MZ 세대들이 이미 다 컸거든요. 그럼 이 친구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저희 회사가 사실은 한국에서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인데,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만난 탈북민 출신 저희 직원은 한 명 있습니다. 그 현대 모비스에 근무하는 과장 한 명이 이제 탈북민 직원인데, 학교에서도 지금 이제 그 북한 우리 탈북민 청년들이 성장한 청년들이 좀 이런 연구하는 쪽으로도 많이 들어와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연구를 떠나서 과거에 저희들이 이제 중국이라든가 사회주의권에 진출할 때, 특히 중국 지역에 진출할 때는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실 그룹이 조선족 그룹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사회에 잘 안 알려지만은 일부 좀 성각적인 그런 하신 분들은 그쪽에 학교를 세워가지고 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이러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 인력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수교가 되고 실질적으로 교류가 이루어질 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북한에 지금 근거를 두고 있고 그쪽 문화에 우리가 만나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문화가 동질성을 회복하는 과정이 통일인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거든요. 빨리 안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촉매제를 해줄 수 있는 사실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그룹은 어쨌든 간에 그쪽에 문화적인 어떤 동질성을 갖다가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더 훨씬 용이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특별하게 어떤 지원 정책이 됐던 어떤 그런 방법들을 갖다가 연구를 해서 여기서 성장한 그쪽에서의 소년기의 정서를 가지고 있고 여기서 성장해서 지금 이제 한 30대 초반이나 20대 후반에 연령대에 있는 이런 청년들이 학계가 됐던 아니면 기술계가 됐던 상경 일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야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먹고 사는 문제까지 고민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현석 장님 말씀 주시죠. 저는 통일 교육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통일이라는 말을 안 쓰고 남북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 목표 중에 하나는 통일이라는 단어를 안 쓰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 X세대를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통일 중에는 토크 콘서트를 해서 음악과 이런 또 공연을 통해서 통일에 대한 담론을 또 나누기도 하는데
거의 피날레에 가면은 우리의 손은 통을 부릅니다. 근데 거기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거의 X세대 이상일 거예요. 밑에 MZ는 왜 우리가 소원이 통일이지? 이해도 안 되고, 아, 그랬던 적이 있었나. 이제 사실은 그 한민족으로서의 통일 논리는 우리 핏줄이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민족적 정체성이 강하단 말이에요. 근데 MZ는 그런 거 없잖아요. 다문화 사회고, 그 사실은 이웃이라고 얘기하기도 불편한 나쁜 이웃, 나쁜 친구, 뭐 이런 정도로 실제 인식하는 것 같거든요. 그 사실은 뭐 지금 문재인 정부 때도 늘 평화 얘기할 때 어떻게 평화 때 공존할 거냐, 그게 사실은 더 지금 시대에 맞는 친구들의 고민인데, 우리는 통일의 당위성을 계속 얘기하면서 뭔가 이렇게 가르치려고 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공감대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고 진짜 통일이 되고 나서 한국 사회가 남북의 핏줄이 하나 되는 걸로 통일된 이후의 삶을 살아갈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한민족의 정서보다는 굉장히 다문화적인, 아까 이제 탈북자, 그래서 저희는 모임에 이제 저희가 참여형 교육과의 하나의 줄기가, 또 하나의 줄기는 뭐냐면 절대 남한 친구들만 모아놓고 하지 말자. 모든 행사에 항상 남한 청년, 북한 청년, 그리고 외국에서 온 유학생, 그리고 외국인까지 포함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그 통일과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 자체도 우리 지금 현재 이런 갈등 구조나 대화와 타협의 구조에서 합의점이 안 나온다는 것을 벌써 70년 동안 증명했어요. 갈등과 이 타협을 반복했지만, 사실 그렇다면 어떤 새로운 어떤 대안들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김성렬 박사님 좀 얘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봤는데, 이 한반도가 하나 되는 이 과정과 결론 자체가 그런 다양한 다민족적인,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시대를 지향하면서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저는 소원은 통일입니다. 네, 저희가 시간 조금 오버하긴 했는데요. 많은 고견들을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기 플로어에 계신 분들도 아마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후 시간에 잠깐이라도 좀 나눔을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무리를 제가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민주화운동을 열심히 하셨던, 그리고 이제 학생운동도 많이 하셨던 우리 선배님, 저의 입장에서, 저희 기준의 선배님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그분들이 자신들의 다음 세대를,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386 세대시죠. 그분들이 자신들의 다음 세대를 90년대생으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는 80년대생이기 때문에 그럼 저희는요? 이렇게 여쭤봤었어요. 왜 90년대생들을 그들은 다음 세대라고 봤냐면 자기 자녀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질문을 드리면서 제 스스로 좀 돌아보게 되는데, 저는 이제 MZ세대라고 여기 앉아있지만 저도 역시 밀레니얼 세대의 마지막에 놓여져 있거든요. 나는 과연 나보다 후배들에게 선뜻 내 자리를 내놓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과 마찬가지로 정말 다음번에 이 자리에는 Z세대가 줄을 이루는 그런 담론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학회를 만들든 모임 만든 이후의 사업들은 정말 우리 다음 세대가 주도하는, 그래서 우리가 선뜻 양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또 마음가짐이 준비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그 작업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플로어에 계신 분들은 또 네트워킹 시간 잠깐 가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다음 진행은 또 사회적들에게 맡기면서 이 시간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